노후에 절대 남에게 맡기면 안 되는 것 세 가지. 당신이 가진 것 중에는 절대로 남에게 맡기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맡기는 순간 당신은 결정권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노후의 문제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모았는가, 얼마를 쓰는가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결정권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70대가 되면, 80대가 되면 선택이 줄어듭니다. 체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자녀에게, 가족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처음에는 편해집니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편해진 것이 아니라 권한을 잃은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은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노후에 무엇을 맡기면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 구조 속에서 당신이 어떤 위치로 밀려나는지를 정확히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권 자체를 잃어버린다면 마지막 10년은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에 절대로 남에게 맡기면 안 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요.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30대, 40대, 50대에는 무언가를 맡겨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시간이 있었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었고 권한을 빼앗기면 다시 찾을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60대 후반, 70대가 되면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맡긴 권한은 다시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이동입니다. 결정권의 이전입니다. 맡긴 사람은 그것을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은 사람은 그것을 권한으로 인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움은 당연한 것이 되고 권한은 고착화됩니다. 당신이 다시 가져오려고 하면 그것은 불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하지 못합니다. 참습니다. 그리고 결국 권한을 영구히 잃게 됩니다. 노후의 선택은 이렇게 무겁습니다. 젊을 때처럼 가볍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내린 결정은 당신의 마지막 10년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술래 씨는 올해 72세입니다. 3년 전, 그러니까 69세 때의 일입니다. 이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예금과 보험금을 합쳐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연금은 매달 8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혼자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엄마가 매번 은행 가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통장이랑 카드 내가 관리해 줄게.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딸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엄마, 나 믿으시잖아요.
이러다가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사실 요즘 은행 업무가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어렵고 보이스피싱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딸이 도와준다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통장과 카드를 딸에게 넘겼습니다. 공인인증서도 함께 넘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공과금은 자동으로 빠져나갔고,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에는 딸이 알아서 주문해 주었습니다. 복잡한 서류도 딸이 알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은행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뿌듯함마저 느꼈습니다. 딸에게 짐을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와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지출이 좀 많아요. 다음 달까지 조금만 아껴 쓰세요. 이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로 엄마를 위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다음 달에 쓰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생활비를 요청하면 딸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에 쓰실 건데요? 병원비를 달라고 하면 딸이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치료예요? 노인네 속여서 일부러 비싼 약 쓰는 거 아니야? 이 씨는 자기 돈을 쓰는데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이제 딸에게 돈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딸은 직접 말하지 않지만 이 씨는 압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제 이 씨는 최소한만 요청합니다. 새 옷을 사고 싶어도 참습니다. 감기에 걸려 영양제 수액을 맞고 싶은데 병원의 상술이라고 타박을 들을까봐 눈치가 보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 돈인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 걱정 마세요. 조금 아끼면 돌아가실 때까지 쓸 돈은 있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이 씨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이 씨는 말합니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었다고. 내가 결정할 수 없게 된 게 문제였다고.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다고 말입니다. 통장을 넘긴 순간 이 씨는 경제적 주체에서 경제적 의존자가 됐습니다. 딸에게 통장을 돌려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을까봐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딸에게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이 씨의 소비는 이제 딸의 허락이 필요한 일이 됐습니다. 이것이 돈 관리를 남에게 맡겼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김태수 씨는 올해 69세입니다. 5년 전, 그러니까 64세에 퇴직한 직후의 일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4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세로 약 8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결혼 전인 아들이 같이 살기에도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10년만 살면 상속세도 안 나옵니다.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아내와도 의논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인데 뭐. 어차피 다 물려줘야 할 텐데 세금이라도 아끼면 좋은 거 아니야. 김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세금은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해 가을, 집은 아들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처음 2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효자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렸습니다. 김 씨 부부는 여전히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명의만 바뀐 것일 뿐 생활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너무 올랐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니 직장이랑 멀어져서 신혼집을 따로 구하기 어려워졌다며 며느리와 함께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견 충돌이 생겼고 며느리는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김 씨 부부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러블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며느리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생각인데요. 아기도 곧 태어나는데 가까운 아파트를 구해 따로 사는 게 어떨까요? 그게 서로 편할 것 같아서요.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드릴게요. 김태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봐줄 수도 있지 않니? 김태수 씨는 아들을 설득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틀어진 관계를 메꿀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이가 더 나빠지기 전에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김 씨 부부는 빌라로 옮겼습니다. 아들이 마련해준 집이었고 생활비도 매달 붙여주지만 이제 예전 같은 사이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김 씨는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명의를 넘긴 순간 모든 권리를 뺏긴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요. 아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베푸는 의무감과 선의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니 눈치도 보이고 가끔은 분통이 터집니다. 집을 넘긴 날부터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다. 김 씨의 말입니다. 명의가 바뀌는 순간 모든 결정권이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여전히 좋은 자식입니다. 파렴치한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명의를 넘긴 순간부터 아들은 그 집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보다 새로운 가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짜 주인인 김 씨 부부는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집 문제를 남에게 맡겼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박영호 씨는 올해 76세입니다. 4년 전, 그러니까 72세 때의 일입니다. 박 씨는 아내를 잃은 지 6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딸은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연락은 자주 했지만 자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병원도 혼자 다녔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을 때, TV를 혼자 볼 때, 새벽에 잠이 깨서 옆자리가 비어 있을 때, 외로움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파크 골프장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정미선 씨, 66세였습니다. 정 씨도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고, 같은 병원에 다녔고, 가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몇 달 후, 정 씨가 박 씨의 집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엔 밑반찬을 만들어줬습니다. 박 씨는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챙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헌신적이었습니다. 박 씨의 약을 챙겨줬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동행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옆에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점점 정 씨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정 씨가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약 먹는 시간도, 식사 메뉴까지 정 씨가 결정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박 씨가 아들에게 전화하려고 하면 정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바쁠 거예요. 내일 전화하세요. 딸이 전화 오면 정 씨가 받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주무세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자녀들은 점점 아버지와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병원 선택도 바뀌었습니다. 박 씨가 다니던 대학병원 대신 정 씨가 다니던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더 가깝고 저랑 같이 다닐 수 있으니 좋죠. 대학병원은 사람도 많고 기다리기만 하잖아요. 정 씨의 말이었습니다. 치료 방향도 점차 정 씨의 의견을 따르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녀가 보호자인 것처럼 정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정 씨는 여전히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먹는 약도, 다니는 병원도, 생활 패턴도 모두 달랐습니다. 아들이 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갈등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박 씨에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큰 수술이었습니다. 의사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 씨가 나섰습니다. 제가 보호자예요. 하지만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친척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쓸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급히 올라왔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상황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복용하던 약, 병원 기록, 재산 상태, 모든 것이 정 씨를 통해서만 파악 가능했습니다. 자녀들과 정 씨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정 씨는 서운해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돌봐드렸는데 그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이래? 자녀들도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게 하셨어요? 관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화가 난 정 씨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박 씨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혼자와는 달랐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자식들보다 믿으셨어요? 박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박 씨는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다고 자녀들이 정한 곳입니다. 자녀들은 주기적으로 번갈아 면회를 옵니다. 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사랑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정 씨가 사기꾼도 아니었고 정 씨를 만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문제는 내 인생의 결정을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고. 병원도 치료도 자녀와의 관계도 모든 결정을 정 씨에게 맡겼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말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사기나 악의가 아닙니다. 정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였습니다. 박 씨가 자기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법적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났을 때 남은 것은 권한의 공백, 왜곡된 의료 기록, 그리고 자녀들과의 신뢰 손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남에게 맡겼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3가지 사례를 보셨습니다. 돈을 맡긴 사람, 집을 넘긴 사람, 삶의 결정을 의존한 사람. 3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선의로 권한을 넘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3사람 모두 결정권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권한을 이전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이 바뀝니다. 이술래 씨는 딸을 믿었습니다. 딸에게 악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장과 카드가 딸에게 넘어간 순간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돈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 씨가 자기 돈을 쓰려면 딸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통장을 넘기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김태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믿었습니다. 절세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의가 바뀐 순간 집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며느리에게는 며느리의 삶이 있었고 그 삶이 시부모보다 우선이었을 뿐입니다. 명의자는 아들이었고 아들의 선택이 집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박영호 씨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정미선 씨가 사기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정 씨는 진심으로 박 씨를 돌봤습니다. 문제는 박 씨가 자기 삶의 결정권을 법적 권한도 책임도 없는 사람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병원 선택, 치료 방향,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정 씨를 통해서만 이뤄졌습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박 씨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3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문제는 신뢰가 아닙니다. 사람의 성격도 아닙니다. 문제는 권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권한을 넘기는 순간 그 사람이 당신보다 우선됩니다. 당신의 필요보다 그 사람의 판단이 앞섭니다. 당신의 선택보다 그 사람의 편의가 중요해집니다. 맡김은 편함이 아닙니다. 맡김은 권한 포기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되돌릴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노후에 권한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거절할 수 없습니다. 통장을 맡긴 사람은
돈을 달라는 말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을 넘긴 사람은 나가라는 말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결정을 의존한 사람은 관계가 끝났을 때 대안이 없습니다. 둘째, 선택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으니까요. 당신의 돈이어도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산 집이어도 당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어도 당신이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복구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넘긴 권한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통장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면 불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집을 돌려달라고 하면 배신으로 여겨집니다. 관계가 끝나고 나면 당신은 다시 혼자지만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의 돈은 발언권입니다. 당신이 돈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발언권을 가집니다. 당신이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당신은 협상력을 가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활을 결정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존엄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맡기는 순간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잃습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고, 집이 있어도 살 수 없고, 살아 있어도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권리를 맡겼을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노후에 절대 남에게 맡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돈 관리, 집 소유,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관리입니다. 통장을 넘기지 마십시오. 카드를 맡기지 마십시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인터넷 뱅킹이 어렵다면 배우십시오. 보이스피싱이 무섭다면 공부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관리 자체를 넘기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돈이어도 당신이 쓸 수 없게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하고 설명을 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용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어른이 아이가 되는 구조입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은행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당신이 가져야 합니다. 통장과 카드는 당신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발언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믿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착한 자녀라도 권한을 가지면 그것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의견은 고려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집 소유권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경우 절대로 명의를 넘기지 마십시오. 상속세를 줄인다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세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살 곳을 지키는 것입니다. 집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불편해하면 당신이 눈치를 봐야 합니다. 협상력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노후에 쓰고도 남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자녀에게 그 돈을 빌려주거나 미리 상속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고 있는 집의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자녀에게 갈 건데 미리 주면 어떠냐고요. 하지만 당신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70대에 줬는데 100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 30년을 소유권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 30년 동안 당신은
자신의 집에서 손님으로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병원 선택, 치료 방향, 생활 방식. 이런 결정을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도움은 받되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돌봐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노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니까? 좋습니다. 외로움은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와 권한은 분리하십시오. 함께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약은 당신이 관리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은 자녀와도 상의하십시오. 자녀와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새로운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를 아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노후의 동반자일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는 아닙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은 절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70대, 80대가 되면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한 번 무너진 구조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한 번 넘긴 권한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움은 받으십시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정보는 공유하십시오. 하지만 통제는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후의 평온은 돈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의 평온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당신이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당신이 자기 집에서 주인으로 살 수 있을 때, 당신이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노후에는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맡기는 것이 효도를 받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의존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의 시작입니다. 맡김은 신뢰가 아니라 권한 포기입니다. 당신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통장을 맡기면 자녀는 당신의 소비를 통제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집을 넘기면 자녀는 당신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결정을 넘기면 자녀는 당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진짜 효도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자기 삶을 살게 두는 것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되 서로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당신이 가장 꼭 지키고 싶은 결정권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노후자금 관리의 결정권. 두 번째, 집의 소유권. 세 번째, 병원 및 생활의 결정권.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 인생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을 내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직 통장을 넘기지 않았다면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아직 집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면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아직 당신의 결정권을 지키고 있다면 끝까지 지키십시오. 당신의 노후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남의 허락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남의 결정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이 책임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이미 넘겼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되돌리십시오. 물론 어렵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친구도 누구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결정권을 절대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